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길 것만 같았던 연휴가 이제 정말 끝나버렸어요. 2월 2일 일요일이고요. 오후에 제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한 세 가지, 한 네 가지 정도 뉴스인데요. 일단 단전단수 지시 의혹이 있는 이상민 전 장관 수사, 이제야 공수처가 조금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ID 의혹, 제가 여러 차례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수사가 한 발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을 할 거고요. 윤석열 측이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하죠. 도대체 무슨 속내인지 뻔하지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일정이 일단 3월 13일까지 나왔네요. 매주 2회를 진행하고요. 밤까지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에는 반드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윤석열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했죠. 여러 차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한 고비만 넘겼을 뿐이죠. 윤석열과 이미 구속 기소된 김용현 장관 등 10명 정도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 외에도 아직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일단 윤석열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수사를 저변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노출되지 않은 실무급까지 확대 조사하겠다는 거죠. 녹화뉴스에 따르면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요, 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과 경찰 실무자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잔여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일단 부하 수행자 그리고 단순 관여자를 선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시 일선 지휘관으로 참여한 다수의 영관급 장교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미 수사받고 기소된 군 사령관들의 지시나 명령을 받고 계엄 당일에 국회를 봉쇄하거나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당장 연휴가 끝난 1월 31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었죠. 검찰은 이른바 체포조 의혹 관련해서 경찰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윤승영 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 담당관, 이모 수사기획계장 등 당시 국수본 간부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거주지까지 압수수색을 한 상황입니다. 또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용했던 집무실이 포함되어 있고요. 국수본의 수사국 사무실 그리고 전산 자료 등이 다수 포함됐다고 합니다. 내란죄 피고인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일 저녁이었죠. 밤 10시 30분경에 당시 조지호한테 전화를 해서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그리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0여 명을 체포할 건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 이런 취지로 요청을 했고 이 지원 지시는 경찰 내부에서 빠르게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좋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확대해서 이 사건 관련자들의 뿌리를 뽑아야 되겠죠. 다만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 검찰은 대체 누가 수사를 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분명 여인영 사령관 등은 선관 침탈 당시에 국정원과 검찰이 올 거라고 알렸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 이미 지난 12월에 밝혀진 내용이었죠. 물론 검찰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이 언제 한번 시인한 적이 있던가요? 그런 건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검찰을 조사해야 됩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고위급 경찰 공무원 등을 수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할 수 있죠. 검찰은 수십 년간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어도 덮어버리고 성역 밖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바로 기소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지난 2021년에 공수처가 어렵게 출범한 거죠. 이제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야 됩니다. 검찰이 정말 억울하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 소명하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검찰이 관련자들을 경쟁하듯 수사해 왔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수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우리 줄여서 국수본이라고 하죠. 국수본의 특별수사단이 입건한 피의자는 1월 20일 기준 총 52명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조지호, 김봉식 서울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요. 또 공수처 쪽엔 10명을 넘겼고요. 군 검찰에는 1명을 각각 이첩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첩받거나 자체 조사한 사람들을 차례로 기소하고 있죠. 지난 12월에는 김용현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조지호, 김봉식에 이어서
1월에 들어서는 노상원, 김용군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까지 기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가 빠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이상민입니다. 먼저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를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과 이상민을 공수처에 넘긴 바 있죠. 그러면 공수처가 이상민을 열심히 수사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혀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상민은 충암고 출신이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하나의 간판 역할을 해왔죠. 이미 지난 12월부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고 대표적으로는 1월 13일 국회 출석한 허석곤 소방청장의 발언이 가장 주요했습니다. 당시 소방청장은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이상민으로 받았다고 증언했죠. 그런데 1월 13일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보름이 넘도록 공수처는 그 흔한 압수수색조차 안 했다고 합니다. SBS에 따르면 공수처 측은 그동안 윤석열 사건에 집중하느라 이상민을 수사할 인력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며칠 뒤 지난 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얼마 전부터 소방지휘부를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이 얘기는 이상민 장관을 수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그 흔한 압색조차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압수수색을 말하면서 조금 허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계엄이 실패한 날, 그러니까 12월 4일 밤에 삼청동 안가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상민, 박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장관,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이었죠. 계엄이 실패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밤에 이들은 왜 모였을까요?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당시에 박지원 의원은 이날 모인 사람들 전원이 핸드폰을 교체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박주현, 박성재, 이완규 모두 핸드폰을 교체했다고 주장했죠. 이후에 박성재 장관 측의 변호인은 이를 부인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러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조태용 국정원장입니다. 조태용은 정말 이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한 사람이죠.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하다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하더니 국정원장으로까지 발탁된 외교관 출신입니다. 노상원 공소장에 따르면 조태용은 2024년 3월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 등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윤석열이 비상대권 등을 언급했다고 하죠. 조태용은 지난해 3월부터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조태용은 국무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 직전에 전화를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면서도 이전까지는 계엄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죠. 현재까지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일단 1월 국회에 나온 홍장원 1차장과 조태용은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경찰 조사에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조태용은 진술했다고 하죠. 그런데 1월 국회에 나온 조태용의 발언은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오락가락한 사람은 뭔가를 숨길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 국정원장은 언제부터 알았고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조태용과 대통령의 관계를 보더라도 그리고 홍장원이 정치인들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아침에 얘기하자며 자리를 피했다는 진술 등을 보더라도 조태용은 계엄을 미리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도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정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수사가 전혀 진척이 없어 보이는 HID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까 합니다. 북파 공작부대, 즉 HID 출신 오모중령 등 일부 요원이 국가안보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이미 김병주, 박선원 의원 그리고 MBC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암살과 폭파 등의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HID 장교가 국가안보실에 들어간 것 자체가 정말 이례적입니다. 특히 2023년 조직된 이 팀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편재상 상사인 인성환 안보실 2차장조차 알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해드렸죠. 인성환 2차장 스스로가 국회에 나와서 증언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국가안보실은 실장 밑에 1, 2, 3차장이 있는데요.
이들은 2차장 산하 위기관리센터와 사무실 같이 썼다고 합니다. 지금은 해체된 이 서너 명 규모의 극비 조직은 2차장은 물론이고 실장의 통제도 거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인 듯 보입니다. 국가안보실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안보실장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가장 윗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가장 윗선은 윤석열 혹은 김건희일 겁니다. 앞서서 이 정권의 실세라고 불리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강원도에 있는 HID 훈련장에 방문했다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 바 있었죠. 역시 같은 해인 2023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외교를 담당하는 1차관이 전혀 관련성도 없어 보이는 HI 부대에 방문했다는 사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지난 1월 국회에 출석한 박민우 정보사령부 900여단장은 박선원 의원의 질문에 자신이 교육단장할 때 그 소식을 들었다. 과거 안보실이 부대에 방문한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두 개의 일련의 사건, 그러니까 북파 공작을 담당하는 HID 요원이 뜬금없이 국가안보실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벌이고 실세라고 불리는 외교 담당 1차장이 부대에 방문했다는 게 과연 별개의 일일까?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이미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900여단, 그러니까 휴민트 블랙 요원들이 있는 여단을 거의 매주 방문했다고 하고요. 또 작년 9월에는 문상호가 HI 부대장 이모 대령에게 빠릿한 대원 40명을 구해놔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실제 계엄 당일, 그러니까 12월 3일 5명의 HID 인원들이 오후 9시경에 판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35명 정도는 모처에서 분산 대기 중이었다는 보도까지 모두 함께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 나온 얘기가 사드 공항, F-35가 있는 청주공항 폭파 관련 제보였었죠.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 당시 제보에 따르면 12월 25일 새벽 4시 15분경까지 일부 인원들은 임무를 하달받기 위해서 무기를 지니고 대기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이미 계엄이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25일까지 어디선가 임무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사상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지난 1월 15일 김건희 여사가 HID 요원이나 또는 오비들, 그러니까 HID 전역한 요원들에게 전화해서 테러를 부추긴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다.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예비역 노상원과 그가 작성한 수첩을 주목해야 합니다. 노상원의 수첩에는 수거 대상, 사살, 백령도 등의 단어가 적혀 있었죠. 관련해서 1월 25일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됐습니다. 바로 여기에 전직 북파 공작원이 나오죠. 취재에 응한 이 요원은 가장 큰 전제 조건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조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개입하는 부대가 아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퇴근하던 무렵에 갑자기 집합을 시키고 선관위 위원들이 출근을 하면 데리고 있으라고 지시했다더라. 그리고 그 중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반발을 하기도 했다고 전언을 했습니다. 이후 실제 소수 인원들이 투입됐는데 아까 제가 판교에 5명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소수가 아닙니다. 이들의 전투력을 감안해야 되겠죠. 이 정보사 요원은 요원 1명의 전투력으로 한 개 부대를 없앨 수 있다. 5명이 투입됐다는 것은 다른 부대 한 개 대대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명 한 명이 각자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소수 인원 투입 자체도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앞서 사살, 수거 대상 이런 단어들을 수첩에 적은 노상원은요. 계엄이 성공했다면 만들어졌을 제2수사단을 구상하고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단장, 부단장까지 내부적으로 정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단장에는 93의 기갑 여단장, 부단장에는 국방부의 방정환 준장 등이 실명으로 거론됐습니다. 정리하면 노상원은 북한 문제에만 관여해야 하는 특수 요원들, 즉 HI 부대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 이후에 역시 불법적인 수사 2단을 별도로 조직해서 선관위 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 미리 준비한 도구들로 위협하거나 고문하고 이들로부터 윤석열이 원하는 부정선거 관련 허위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 문제를 파헤쳐야 하는 이유는 그저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먼저 불법 계엄의 준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중요한 국가 자산들을 어디까지 이용하려고 했는지 밝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북파 공작원이라는 국가의 자산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사로이 쓰려고 했던 불순한 의도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훈련된 정말 특수 요원들입니다. 이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정말 불가피합니다. 박선원 의원은 1월 31일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특히 HID 출신 인사들이 국가안보실 비밀 TF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비공개 수사를 하고 국회 정보위 등에만 공유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재발 방지를 해야 되겠죠. 최상목이 거부한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사법부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이 나라의 어떤 행정체제, 사법체제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탄핵의 시간이 다가오자 이제는 재판관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고 직접 공격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완전히 떨어뜨리겠다는 불순한 의도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탄핵 결정이 나더라도 불복종하겠다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폭도들의 행위조차도 사실상 옹호하던 이들이 더욱 위험한 선동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사건 선고를 서둘러 잡은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 인용을 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만만치 않죠.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행적 등을 거론하면서 헌재를 국민이 믿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만 헌재를 못 믿고 있죠. 사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워낙 허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 발언들을 말로 옮기는 것 자체 그리고 팩트체크를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다만 과거에 강원랜드 채용 부정 청탁 혐의로 재판받은 권성동의 과거 발언이 권성동 스스로를 반박해주고 있네요. 권성동은 2023년 9월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인데 몰랐지만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1심 재판장이 우리법 연구의 소속이더라. 정확하게 판단을 합디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편견은 또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정상적인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의 발언이 윤석열을 부정하듯이 권성동의 발언도 권성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월 31일 종로구 제동에 있는 청사에서 정기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헌재는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어부터 목적어 서술어까지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헌재로서는 탄핵 심판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실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서부지법 폭도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확인하셨겠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윤석열이 존재합니다. 내란은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상태죠. 탄핵을 우리가 확인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나가야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같습니다. 어쨌든 그 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그나마 생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 윤석열 측의 움직임을 보면 더 충격적이죠. 어제 그러니까 2월 1일 변호사 석동현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을 앞세워서 여론전을 하고 탄핵 결정이 나오더라도 불복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앞으로도 계속 이처럼 정치적인 내전 상황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죠. 긴 휴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앞으로 매주 2회씩, 그러니까 2월 6일부터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매주 2회씩 종일 열립니다. 박근혜 때는 밤 10시까지도 재판이 이어졌었죠. 현재 예정된 변론 기일을 말씀드리면 3월 13일까지 8차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뭐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에는 심기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 있을 대선에도 역시 지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승원이었습니다.